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0년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제로 여러 분석 내용을 공개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정보 책임자인 마이클 하트넷은 최근 주간 플로우쇼에서 지금의 상황을 월가의 기적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월가의 기적이라고 칭했는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열거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2019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독일이 이제 경기 침체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국 산업 생산이 이제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 그 밖에 뭐 글로벌 이익 감소, 그 다음에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유가 급등, 그리고 브렉시트 이슈, 그리고 최근 그 트럼프 탄핵 이슈,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신용이 감등된 소식, 그 외에 토마스 쿡이 이제 파산했다는 소식,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열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2019년에 약 30%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중간에 조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2019년만 따지면 정확히 2019년 초부터 지금 주가 수준은 약 30% 상승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24%, 그리고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7%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품 시장은 이제 금이나 은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의 그 IG는 적격 투자 등급인 채권이고요. 그리고 HY는 이제 하이힐드, 이제 투기 등급 채권입니다. 이 신용시장에서도 14%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결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수익률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믿을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결과이다 라면서 월가의 기적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것에 기대하면서 하트넷은 2019년은 비이성적으로 시장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약세장 투자 심리와 그리고 절박한 중앙은행, 정책 이반자들, 그리고 채권 버블 결과로 올 가을 신용과 주식 가격에서 오버슈팅으로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트넷은 안전자산과 그리고 위험자산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 회전이 일어나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파티는 대선이 다가오는 내년에 끝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마켓 전략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2020년은 약세장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권 거품이 터지고 신용과 주식의 소위 말하는 빅탑, 그러니까 완전한 탑이죠. 이 탑을 만들고 나서 월가의 부동산 및 메인 스트리트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거다. 그리고 물론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광범위한 경기 침체를 차기 대통령의 당선에도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MMT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물론 여기엔 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차기 미국 대선에는 어쨌든 이 경제적인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지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현재 시장을 이제 리스크 오프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오는 이제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요. 리스크 오프는 이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흐름인데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흐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려들어야겠죠.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금을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리스크 오프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간으로 봤을 때는
주식에서 약 220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으로는 92억 달러, 그리고 금시장으로는 28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2019년 전체를 보면은 주식에서는 2,010억 달러가 유출이 됐고요. 그리고 채권으로는 무려 3,58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시장으로는 150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 전체를 보더라도 밑에 나와 있는 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이제 검은색은 이제 채권 시장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국채입니다. 국채 시장. 그래서 주로 이 국채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이런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이런 전체적인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 이래로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이 계속 이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이런 리스크 오프 흐름에도 미국 주식은 왜 위에 있는가?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보다 겨우 2% 정도 낮은 위치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리스크 오프 흐름에도 왜 주식은 이런 위치에 계속 있는가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단어로 대답한다. 그 대답은 바로 자사주 매입. 즉 자사주 매입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딱 이 자사주 매입 한 단어로 지금의 상황을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트넷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흐름을 관찰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 2주 동안 100억 달러가 국채 시장에서 유출이 되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다시 올라갔죠. 그동안의 이 채권 랠리에서 잠시 조정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2주 동안.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10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출이 됐었고, 유출된 이후 최근 다시 18억 달러가 한 번에 다시 유입이 됐는데, 단기 자금으로 보면은 이 18억 달러의 유입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시장에도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적격 투자 채권 시장에는 5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투기 등급 시장에는 2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그 외 이머징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거대한 이제 상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약 340억 달러가 주식 시장으로, 미국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됐는데, 220억 달러가 갑자기 최근에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상환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금 회수를 뜻합니다. 자금 회수. 그리고 6주 만에 기술주에서 약 3억 달러 정도의 상한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3개월 만에 미국의 성장 펀드에서 61억 달러가 자금 회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규모 자체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자면 이제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서 뭔가 환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안전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 그런 단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대차 대주표 최고치는 무한 경신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투자자들에 의한 이러한 대규모 리스크 오프에 대응하여 중앙은행들은 다시 한번 올인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앙들의 올인이라는 것은 이제 완화 정책이죠. 완화 정책. 이런 흐름을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리스크 오프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결국 중앙은행이 이제 손을 들었다. 그래서 다시 비둘기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연초에 매파에서 완전히 비둘기적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섰죠. 그것을 이제 올인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연초 대비 글로벌 금리는 약 0.43%가 내려갔고, 리먼 파산 이후로 따진다면 무려 7.51%가 인하가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2의 새로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통화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가오는 연준의 4차 양적 완화와 함께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 최고치인
16조 6천억 달러를 경신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는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를 합한 규모입니다. 기존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던 대차 대조표 규모는 16조 6천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부터 ECB에서 새로운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4차 양적 완화를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뜻은 결국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를 결국 최고치를 경신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노무라,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여기에 뉴욕 연은과 미 연준에서 통화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사이먼 포터는 현재 금융 시스템은 결국 뭐가 필요하다? 무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자면 결국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최고치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갱신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긴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잠깐 이 차트를 볼게요. 이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시뮬레이션해서 앞으로 향후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어떤 식으로 늘어날 것인지를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둔 겁니다. 지금 이때가 16조 6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는 바람에 소폭 내려왔죠. 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경기 침체가 빠진 부분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필요한 유동성 투입만 따졌을 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고,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러한 기울기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앞으로의 상황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더 높은 성장과 더 높은 금리, 이런 것들은 결국 부의 불평등, 그리고 학자금 부채 부담, 그리고 주택가격 부담,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지출을 부추기기 때문에 결국 MMT로의 전환, 재정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소심하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서 유로존 정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이 됐는데 차입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차입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는데, 원래 지금 유로존의 그 경기 상황을 보면은 차입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확대해서 적자 지출을 늘려야만 되지만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유로존 정부들도 차입을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높은 금리와 낮은 성장률. 2020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약세장 관점은 정책적인 무기력과 채권 버블을 통해 나타난다. 신용 확산은 매우 낮지만 IPO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레포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포드, 토머스 쿡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파산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용의 흔들림, 그리고 그 외에 미국 정책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화의 무질서한 상승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즉 유동성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유동성 위기. 달러화의 무질서한 상승은 이제 달러 인덱스 상승이잖아요. 결국. 근데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곧 유동성 위기를 말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020년에는 잠재적 유동성 위기 징후가 보인다. 그리고 2020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의 그 반대파인 이제 민주당이겠죠. 민주당의 귀에 그것이 음악처럼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더 낮은 EPS라는 거는 이제 주당 순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낮은 수익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98년에 그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미국 주가 흐름을 예시로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냥 적절한 예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클린턴 탄핵을 압도하는 것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반응을 주목을 하라. 이제 9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S&P 500입니다. S&P 500 지수가 거의 1200 근처에서 이제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98년 하반기에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98년 하반기에. 하지만 그때 외환위기 이슈가 더 컸죠. 그래서 그 이슈가 클린턴의 탄핵 이슈를 그냥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계속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고 결국 이 이후에 주가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제가 주가가 상승했었던 그런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98년대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아시아 쪽에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개방이 됐죠? 금융이 개방이 됐죠. 금융이 개방이 되고 구조조정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헐값까지 내려왔는데 그 덕분에 이런 달러의 그런 힘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와서 버블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IT 버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고요. 좀 더 이 부분을 좀 크게 확대를 해본다면 이 부분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차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때가 바로 클린턴 탄핵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IMF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금융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IT 버블이 발생을 하면서 이만큼의 상승을 만든 이후에 여기서 무려 S&P 500 기준으로 50% 하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 상황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결국 최근 트럼프 탄핵 이슈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결국 트럼프 탄핵 이슈를 덮을 만큼 더 긴박하고 극적인 금융 또는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어딘가에서 촉발이 돼서 결국 연준에 의해 훨씬 더 완화되면 아마도 마지막 거품이 터지기 전에 주식들은 최고치 경신을 한번 한 뒤에 새로운 저점을 향한 주식 붕괴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관건은 이제 이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유일한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같은 흐름을 2020년 대선 이후로 성공적으로 늦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일단 이 대선 시기를 넘기게 되면 2024년에는 여기서 말하는 AOC는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말합니다. 민주당. 오카시오 코르테즈 또는 워렌 정부에서 MMT를 출범을 시킬 거고 중비통화인 미 달러화를 끝장내버리면서 시스템 붕괴는 아마도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이 그림이 왼쪽이 민주당 정책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공화당 정책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겹치는 게 있죠. 이거는 민주당도 추진을 하고 있고 공화당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민주당 쪽부터 볼게요. 공화당과 다르게 이제 민주당에서만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의 그 성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국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M&T 정책의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UBI라는 거는 이거 약자인데 이게 Universal Basic Income입니다. 결국 뭐예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도. 이것도 당연히 M&T 정책이 하나겠죠. 그리고 레귤레이션은 이건 뭐 통제라고 봐야겠죠. 통제. 그리고 그 뒤에 메디케어 for all 이거는 이제 결국 모두에게 이제 의료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M&T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오픈 보더 이거는 그냥 국경을 개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책과 완전 반대죠. 근데 이 중에서 위에 보이는 그 국경 개방을 제외한 모든 내용들은 이미 기존에 레이 달리오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걷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웨스트 텍세이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린 뉴딜,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도, 그 다음에 뭐 통제, 그 다음에 모두에게 이제 의료를 제공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다 M&T 정책에 다 묶여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게 바로 이제 초양극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는 결국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4차 양적 완화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는 뭐 거의 4차 양적 완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4차 양적 완화로 끝내지 않고 계속 5차, 6차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결국 무한 양적 완화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초양극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2024년에 이런 M&T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당에게 많은 표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2024년에는 결국 정부에서 M&T를 출범을 시킬 거다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의 정책들을 보면은 뭐 국경을 이제 반대로 통제를 하는 거죠. 보더 컨트롤이라는 건 지금 이제 트럼프 정책이랑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밀리터리 스펜딩은 이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쪽에 이제 계속 지출을 늘리겠다. 그리고 파이낸셜 디리그레이션 이거는 이제 반대로 금융 규제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을 완화하겠다.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텍스 컷 이거는 뭐 세금 감면 정책이죠. 이것도 이미 2018년에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정책들 중에서 밑에 있는 것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시장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보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 의중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안보에 대한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책은 지금 트럼프 정책과 이제 무관하지 않다. 다 트럼프 정책이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화당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2020년 대선 정책에도 크게 변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에 공통적으로 내세운 게 있어요. 이 내용들을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회 기반 시설을 이제 확충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적 자금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결국 적자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2021년까지인가요? 부채 한도를 잠정적으로 잠깐 보류하는 그런 내용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승인을 했죠. 이게 다 공통적인 정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안보 위협, 요거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단지 공화당의 이슈가 아니다, 미국 전체의 공통적인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헬스케어, 이 부분도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뭐 더 보편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부분 신경 쓰고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정부의 적자 지출을 늘리는 거,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자 지출 밑에 거랑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 결국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지, 그리고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 이슈는 계속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MMT 정책에 대해서 그게 정말로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정책인가? 지금 태평양 건너서 지금 우리나라 또는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그 MMT 정책에서 정말로 그게 가능해? 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MMT 전에 기본적으로 초양극화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레이 달리오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왜 싫든 좋든 MMT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문제가 최근 이제 나오고 있죠. 레포금리 급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스템에 대한 문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한 양적 완화밖에 답이 없다. 근데 이 무한 양적 완화, QE와 정치적 정책인 MMT 그 두 개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언제? 아무리 늦어도 2024년에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전후로 정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MMT 정책은 시간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미국에서 특히 금융과 관련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엘리트들은 MMT 정책은 결국 할 거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 그 엘리트들도 MMT가 출범이 되고, 그 이후에는 미국 달러화가 지금의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해 보신다면, 결국 지금의 이런 단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장기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25년 전후로 해서 이 시기 2025년 전후에 또 뭐가 또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 바로 차기 통화 시스템. 이제 중앙은행 주도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디지털 통화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통화가 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신용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같이 쓰이는 혼재된 시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정치적인 흐름들, 그리고 경제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2024년 대선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 사이클 말고 전반적인 전체 그 장기 사이클 있잖아요.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뭐 대선이 2024년 겨울이겠으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이 될 것 같네요. 2025년 전후로 해서.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의 대응 문제겠죠. 대응 문제. 2025년 전후로 이런 정치적인 흐름들로 인해서 경제 정책들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결국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특히 5년 앞으로의 특히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넓게 보면 2030년까지 10년. 이 5년에서 10년 사이의 대응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용은 제가 링크를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